혹시 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공인중개사 앞에서 주눅든 적이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용적률, 건폐율, 전용면적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집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높아서 앞으로 전망이 좋고요. 건폐율은 낮아서 쾌적하고요라고 말하는 중개사의 말을 들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게 됩니다. 정작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사려는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문가들만의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집, 다니고 있는 직장, 자주 가는 상가들이 모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단지 용어의 장벽 때문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마치 성벽처럼 막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용어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동산업자에게 속지 않고 집의 진짜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가바이트, 프로세서, 운영체제 같은 용어들이 어려워서 판매원의 말만 믿고 폰을 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해서 휴대폰을 고를 수 있게 되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용어들의 의미만 제대로 파악해도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판단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가치,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들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부동산의 언어를 이해하고 당당하게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용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은 면적과 공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와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입니다.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제보다 큰 집인 줄 알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만이 쓸 수 있는 순수한 내부 공간을 말합니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안에서 발로 밟고 다닐 수 있는 모든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같은 공용 공간의 면적을 합친 것입니다. 아파트 한 동에 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들을 각 가구별로 나눠서 계산해서 더한 거죠.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30평인 집이라고 해도 공급 면적은 보통 35평 정도가 됩니다. 약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 35평 아파트라고 하면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3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집을 보러 가면 생각보다 좁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정확한 내 집의 크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 두 용어는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늘에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을 때 전체 땅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이 30%라는 것은 100평의 땅 중에서 30평만 건물로 덮여 있고 나머지 70평은 조경이나 주차장, 운동장 같은 다른 시설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넓어져서 채광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또 조경 공간이 많아서 쾌적하고 사생활 보호도 잘 됩니다. 반대로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쌓아 올린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체 땅 면적에 대해서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것의 비율이죠.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각 층이 30평인 1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전체 바닥 면적은 300평이 되고 용적률은 300%가 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고 땅 주인 입장에서도 그만큼 땅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으면 세대수가 많아져서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주차난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라서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잘못 계약했다가는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은 집의 신분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공식 문서가 있는 거죠. 등기부등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표제부인데 여기에는 그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같은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는 갑구인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즉,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셋째는 을구인데 여기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 관계가 기록됩니다. 특히 을구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면 그 집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 5억 원짜리 집인데 은행 대출이 4억 원이나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빚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LTV와 DSR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는 핵심 기준들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집값에 대비해서 은행이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LTV가 70%라면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억 원은 내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죠. LTV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기과 열지구 같은 곳은 LTV가 낮게 적용되어서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고 일반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LTV가 적용됩니다. 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LTV를 더 높게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내 소득에 대비해서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모두 합쳐서 매월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DSR이 40% 이내일 때만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그 이상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내 DSR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계산해 보면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집을 보러 다니기보다는 먼저 내 대출 한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지역 전체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까지 모두 새로 만듭니다. 보통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죠. 재개발 지역은 보통 용적률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에 2에서 3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있던 곳에 15층,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같은 땅에 훨씬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더 좋은 아파트를 짓는 거라서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아파트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최신 시설을 갖춘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것이죠. 재건축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주도해서 진행합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재개발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좀 더 주민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익률과 리스크가 다릅니다. 재개발은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재개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갭 투자는 전세금과 매매가의 갭, 즉 차이만큼의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 원인 집의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갭은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으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갭이 작을수록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갭 투자하기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갭 투자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침체되면 집을 전세로 내놓기 어려워질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갭이 줄어들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동산 용어들이 더 이상 외계어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단순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담고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각각의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면 그 부동산의 진짜 가치와 앞으로의 전망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뉴스를 볼 때,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볼 때 이런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중개사가 하는 말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얼마나 되나요? 재건축 가능성은 어떤가요? 등기부등본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이 용어를 아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여줄 것입니다. 용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동산 시장의 절반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아 보시길 바랍니다.